안녕하십니까. 김지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법학개론 기출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학개론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우리 책이 작년까지는 제가 법학통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법학개론을 올해부터 책은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개편된 것이 있기 때문에 법학개론 2022 전공사회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깐요. 관련된 거 올해 2022년 기출문제 법학개론에서는 17점이 왜 17점이냐? 사회과 교육론에서 법학개론 문제가 하나 이렇게 1, 2, 3번 문제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그래서 17점이 되겠고요. 지금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첫 시간 개강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3번 정도는 꼭 들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서 유형을 물론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그런 패턴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이렇게 나는구나가 먼저 돼야지. 왜냐하면 이 법학개론이 법의 일반 이론 하나 있죠. 헌법 있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임용고시 일반사에서 법학개론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이 책인데요. 이게 55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 책을 다 그냥 읽으면 보통 비전공자가 읽으면 그 요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요점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경제학과는 달리 제가 체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건 제가 4년 동안 이미 강의를 해왔고 그거는 장담하는 내용이고 특히 경제학, 법학, 개론, 정치학에서는 우리 책에서 4년 동안 빠져나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빠져나간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책에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은 그것도 책에서 나니까 그럼 당연히 있는 거고 해서 웬만한 거 다 있다. 커트라인이 85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1, 2점 빼고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지금은 주로 네이버 카페를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임용단기 일반사회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여기로 오시면 임용단기 일반사회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질문하시면 가입도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렇게 시간 할애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정사회과 교육과정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은 그러면 사회과 교육내용이다 그러겠지만 이거 법학개론 문제입니다. 개인의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게 권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뭐의 독립 이건 이제 사법권인데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역시 답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헌법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달달 제가 한 법조문 한 50개 정도 달달 외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문제풀이 시간에. 그럼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헌법 101조 1항의 사법권 독립이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죄송합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럼 뭐 이거 이제 2점짜리죠. 2점짜리 해서 기억은 권리가 되겠고 니은은 사법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5번은 뭐냐? 이 5번은 그다음 문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모의재판, 사회과 모의재판의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모의재판의 일부이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법학 결혼에 관련된 문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1번 문제죠. 재판장,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이것이 민사 재판이냐 형사 재판이냐인데, 이거 지금 민사 재판이냐 형사 재판인데,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죄죠. 흉기로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있나요? 형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제일 먼저 뭐가 있겠어요? 증인신문하고 인정신문하고 어때요?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이 되겠습니다. 기소요지.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기소요지 진술입니다. 기소요지 진술.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겠어요? 피고인은 모년 모일에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이런 사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검사의 기소유지 진술 인정신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A에는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고 피고인데 이것이 형사사건이니까 형사사건의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이걸 변호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변호하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까지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변호인 진술이 있게 됩니다. 변호인 진술.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인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죠. 네, 이건 피고인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재판 절차상에서는 변호인 그러는 거예요. 변호인. 억울하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죠? 피고인은 네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쭉 해서 피고인 신문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진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AB가 같은 사람이 되니까 재판 절차에서 AB, 우리가 민사사건이면 원고 그리고 피고 되겠지만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원고가 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고의 변호인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변호인 이름 되겠습니다. 변호인. 이건 우리 형사소송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회과 교육론 문제지만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에 있는 거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법을 좀 해설을 민법, 형법, 헌법 쭉 해서 이런 거는 이 조항들은 외워줘라고 한 것이 한 6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건데요. 안 올렸네요. 그 부분에 있는 거니까 한번 봐요. 요거 범죄의 성립과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쭉 나와서 학생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미성년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책임 능력 그럽니다. 책임 능력. 지금 책임 능력의 문제예요. 지금 책임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책임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쭉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쭉 보고요. 저는 이제 답만 보겠습니다. 기업과 같이
기업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법의 성립 요건 중, 그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야. 즉 뭐야? 책임 무능력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범죄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은 우리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구성 요건, 형법할 때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구성 요건 중에서 하나를 포함해서 서술하셔. 즉 책임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답을 뭐예요? 책임 능력이 없어서 뭐야? 무죄다. 그래서 책임 능력 뭐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로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임 무능력자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조각 사유, 책임이 조각되므로 무죄입니다.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아요. 밑에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밑에 내용. 이거 법조문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법학계로는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우리 형법할 때는 제가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쭉 했지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본 이론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그 다음에 뭐야? 파이널에 다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다뤘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됐고요. 2번 뭔가요? 범죄가 어떻게, 범죄가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맨정신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는 뭐 여기 뭐 심신장애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하고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람이 죽은 건 동일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실질적 범죄 개념에 따라서는 해악의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해악의 정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이 객관주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처벌의 기초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외부에 나타나는 범죄자 행위와 그 양의 객관적 해악의 정도에 둬야 한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어때요? 그 야기한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해야 된다. 그 야기한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런데 뭐야? 이것을 범죄주의, 사실주의, 행위주의, 실질주의 여러 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요 1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11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도 범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디귿을 보면 형식적 범죄 개념에 따르면 형식적이다라는 얘기는 형식적 헌법전이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A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뭡니까? 죄형법정주의죠. 죄형법정주의. 있으면 무죄,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인데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물론 뭐 다른 것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성립 요건을 활용해서, 범죄 성립 요건 뭡니까? 이것은 어때요? 법에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인데, 실제로 범죄 성립 요건으로 가면 이것이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돼요.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 구성 요건 법의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형법제의 원칙상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길지만 여러분 이것이 좀 지문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보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보장 기능 그래요. 인권보장 기능, 마그나 칼타 기능 그럽니다. 마그나 칼타 기능, 형법의 기능, 인권보장 기능 또는 마그나 칼타 기능. 그래서 여기 좀 합쳐진 거예요. 이건
디귿과 리을이 합쳐진 거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형 법정주의상 무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형법의 인권보장적 기능, 인권보장을 다른 말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마그나 카르타 1215년의 권리장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마 이것을 제대로 우리 책엔 다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문제도 제가 얼마나 여러 번 했냐면요. 이거 12번 문제도 이것도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좀 좋아요. 이것도 한번 봐요. 이상하게 법학 개론은 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18세니까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19세. 친권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의 노트북을 할인받아서 100만 원에 구매했다. 한 달 후 갑은 을로부터 지금 소매점 이제 영업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18세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뭐야? 요 구매 행위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적법입니다. 적법. 취소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취소 불가예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올게요. 법조문을 먼저 보고 요거 한번 볼게요. 뭐 기억에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지 행위 능력을 쓰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뭐 정확하죠. 민법 52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이 분명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이거 봐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요, 100만 원에 구매했어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구매했는데 분명히 200만 원 이익이죠. 200만 원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채무 면제 이런 거, 이거 갚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걸렸다. 그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어요. 지금 얻었죠. 컴퓨터 그 소매 부품에 관한 동의를 얻었죠. 동의를 얻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 취소할 수 없다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봐요. 2번 봐요. 여기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조문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임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외우시오.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은 썼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거의 못 썼을 거예요. 한 90% 이상이 저는 못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행위 능력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올해는 법학개론이 엄청 경제학이 엄청 쉬웠고 법학개론이 좀 어려웠어요. 실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어때요? 행위능력이라는 용어, 지금 이게 미성년자죠? 행위무능력자거든요. 그러면 행위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쓰라고 한 거. 그래서 올해는 좀 확장시켜서 제가 올해는 심화 문제풀이를 제가 2달에서 3달로 좀 늘려놨습니다. 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조문을 2개 다 법조문을 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러면 왜 이렇게 출제를 하느냐? 시비가 없어요. 왜 시비가 없어요? 법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법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시비가 없는 거죠. 정답 시비가 없는 거죠. 정답 시비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전공 B 2번. 2점짜리는 전공 A에서 1, 2, 3, 4번이 2점짜리고 나머지는 4점짜리. 그 다음에 전공 B에서는 1번, 2번짜리가 2점짜리고 4점짜리입니다. 이것도 좀 우리 수험생들 실제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책에 있을까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우리 책에 있을까를 한번 보면요, 있습니다. 결론. 그러면 이 책은 선생님 당연히 뭐야? 이거 출제하고 보니까 이 책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작년 책에 있느냐죠? 작년 책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봤어요. 들춰봤어요. 443페이지, 작년 책에 443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 그대로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부연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해서 5일이니까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40시간을 우리가 소정의 근로시간, 그래. 소정 근로시간 그럽니다.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서 쓰겠습니까? 이 조항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일주일 미만의 통상 근로자에서 짧은 근로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보통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 그럽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 법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제 수업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한 30개의 법을 우리가 할 텐데, 다른 거 헌법, 민법, 형법 빼고는 다른 거는 정의 부분을 꼭 꼼꼼히 여러분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책 작년 법학 통론책에, 올해는 법학 개론입니다. 올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443페이지를 덜쳐보시면 제가 거짓말인지 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 있고 단기간 근로자, 이것도 정답자가 5%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5%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려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전공 B의 11번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네, 이것은 이 내용 한번 보겠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사건이냐? 요런 쭉 있고 쭉 해서 형사소송 계속 중, 지금 재판 중입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포인트가 지금 재판 중에 누가 먼저 인지를 했느냐 하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하면 피고가
피고가 재판장님 이거 지금 하는 내용 이거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고가 먼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요것을 기억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을 통해서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위헌법률 심판, 이것이 헌가 사건입니다. 헌가 사건이 제청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피고 당사자가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것을 기각하면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기각하면 if는 아십니다. 이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청할 수 있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바입니다. 헌바 사건이에요. 헌바 해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위헌법률 심판 헌가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하면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바 사건입니다. 헌바 사건. 그럼 이제 봅시다. 이 조항은 이제 쭉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이 조항은 대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제가 재판을 2번 했다고 그랬죠. 한 번 한 거 판결문 오늘 아침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감히 의료 분쟁 소송에서 제 원고의 주장이 인용이 됐으니까 제가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그 판결문 주문은 짧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구구절절이 엄청난데 어떤 건 책 한 권 분량이 되는데 항상 그겁니다. 뭐냐면요, 과잉금지의 원칙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과잉금지의 원칙이 뭐냐? 이것이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비례 원칙에서 네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례 원칙의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피해 또는 침입 그래도 돼요. 법익의 균형성, 이거 중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수 피법이라고, 목수가 다쳐서 피가 나서 법원에 호소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앞글자도 제가 따진. 그럼 이건 우리 책이요, 작년 우리 책이에요. 요 내용이 한 5번 정도 언급이 될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요, 너무 많이 해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봐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나왔죠? 그 다음에 적합한 수단, 수단의 적합성 나왔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니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여기 있고요. 법익의 균형성 나왔습니다. 그렇죠? 법익의 균형성 나왔어요. 그럼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피해의 최소성입니다. 이건
이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응?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어때요? 이건 수업 시간에 뭐 한두 번 했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는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헌법재판 유형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위헌법률 심판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할게요.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고요. 피해의 최소성 세 번째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쭉 내용 보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통신의 자유입니다. 통신의 자유 내용이고, 그러면 바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이씨 어떻게? 오케이, 여기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그러면 당장 효력을 상실하겠죠. 당장 효력을 상실하면 법의 부재가 발생하죠. 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조항이나 때에 따른 그 법률 전체가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앞으로 무효예요. 그러나 형사사건은 소급효예요. 이거 다 이 책에 있는 거지, 쓰지 마세요. 형사사건 우리 다 책에 있는 거니까. 형사사건 소급효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재정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 이런 문제가 있고, 장래효 그럼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관련된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그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잖아. 법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봐요. 단순 위헌 결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에 공백이 생겨요. 그렇겠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에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죠.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렇죠? 기간을 둬서 야 내년까지 법을 바꿔라. 입법자 개선 입법 촉구를 합니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입법 촉구, 이것도 굉장히 가로놓기 좋은 단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걸 바꿀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까지 1년 동안 법을 바꿀 때까지 그냥 한시적으로 그런 법의 공백 상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이고 지금은 이 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서 처벌받았던 징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입법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에는 이런 내용으로 써져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책은 그대로 이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법학개론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책에 거의 다 있었다라는 거 이상으로 2022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꼭 3번 이상 들으셔서 패턴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